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해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를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느냐?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내용까지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종류나 내용까지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보니까 물권의 종류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 몇 가지? 8가지 물권을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상의 물권은 8가지 물권입니다. 근데 자, 이게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 법률이란 무슨 법률을 의미하냐? 여기서 이 법률은 국회법만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국회법만을 의미한다, 뭐 재정법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 법률에는 뭣도 있어요? 자, 법률에는 우리가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법에는 자,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은 우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건축법은 재정법이에요.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서만 건축법의 내용을 개정을 하려면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건축법 시행령은 이건 뭐죠? 대통령령이에요. 자, 대통령령으로서 이거는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거치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개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시행규칙은 뭐죠? 자, 지금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령이에요. 국토해양부령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각 부처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국회 입법 과정 같이 거쳐서 개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물권은 국회의 뭘 통해서만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 국회의 우리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만 그 종류와 내용을 신설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개정할 수 있지. 명령 규칙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법률이라 하면 명령 규칙을 포함한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런 뜻이죠. 또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럼 보세요. 조문의 내용을 보니까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랬으니까 물권의 창설에 대해서는 성문법과 관습법을 성문법인 법률과 관습법을 대등하게 규정했다, 보충적으로 규정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 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충적으로 규정했다, 대등하게 규정했다. 대등하게 규정했죠. 성문법과 관습법을 뭐하게 규정했다? 대등하게 규정했어요. 그러면 1조의 관습법과 1조에서 규정한 우리 민법 1조에서 규정한 관습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다르게 규정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규정했냐, 다르게 규정했냐. 그럼 우리 1조에서는요, 어떻게 규정했는 줄 아십니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럼 1조는 관습법을 대등하게 규정했다, 보충적으로 규정했다. 잘 집중하세요. 자, 우리 민법 1조에 보면 자, 민사에 관하여. 자, 만약 민사와 관련된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자, 뭐예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여기는 보충적으로 규정했어요? 대등하게 규정했어요? 법률에 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러면 관습법은 언제 가서나 고려하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럼 1조에서는 관습법을 대등하게 규정했다, 보충적으로 규정했다. 보충적으로 규정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네. 네, 보충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럼 185조에서 규정한 관습법과 1조에서 규정한 관습법의 주의는 같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출제가 됐었다니까요. 그래서 관습법과 관련해서 1조와 185조는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니죠. 여기는 대등하게 규정했지만 여기는 보충적으로 규정했어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여주세요. 2번에 보세요. 물권의 창설에 대해서는 관습법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충적 효력설과 대등적 효력설로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1조에서는 관습법의 지위를 보충적으로 규정했어요. 185조에서는 대등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로 견해가 대립이 되는데 우리가 요즘은 학설 위주로 출제가 안 돼요. 다만 보충적 효력설이 뭐다? 다수설이에요. 왜?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인 이유가 자, 우리 바로 옆에 보세요. 박스에 나와 있는 우리 민법상의 물권을 관습법으로 바꿀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 물권을 만든다 할지라도 성문법 외의 물권을 만드는데 보충할 수는 있을지라도 성문법상의 물권까지 우리가 말대로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고 자, 다음에 세 번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종류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권 법정비는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규정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소유권이다, 점유권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 물권을 정해놓고 당사자가 무슨 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대법원 판례에 할 것 같으면 사도통행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말이죠. 사도통행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보세요. 갑의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통행해도 좋다고 해갖고 갑과 을 사이에 사도통행권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계약서를 체결했대요. 계약서를.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갑의 땅을 병이라는 사람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그러면 을은 우리가 갑과 정한 사도통행권이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해서 새로운 토지의 양수인 병에게도 대항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건 인정되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물권은 종류와 내용을 뭐 할 수 없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통행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종류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내용까지도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강제 위반 시에는 뭐다? 전부 무효다. 종류강제 무슨 권 만들어냈다 한들 전부 무효예요. 근데 내용강제 위반 시에는 뭐다? 일부 무효다. 내용강제 위반 시라는 걸 보세요. 저당권이다 그러면 뭘 목적으로 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용까지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했다 한들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는 잘 할 것은 네 번째 보시면 어떤 말도 나와 있어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관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명료케 하여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권의 이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말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전세권이 채권담보도 목적으로 하고 이용도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도 이용도 목적으로 하고 채권담보도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의 물건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병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세권은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각각의 그 제한 물권의 내용에도 우리가 아예 민법이 규정하고 임의로 우리가 뭐예요? 창설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물권이 뭐예요? 종류가 다르다면 뭐 할 수도 있고 병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물권 법정주를 채용한 결과 공시방법의 정형화가 가능하고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관찰할 수 있다. 그죠?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물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니까, 그죠? 정형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어떤 물권인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바로 밑에 OX가 나와 있죠. 물권 법정주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봉건적 물권 관계의 부활을 막겠다는 것이다. X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문맥 가운데 뭐가 틀렸을까요? 가장 틀린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 결과 봉건적 물권 관계의 부활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물권 법정주의가 가지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물권의 정형화가 나고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지 공권적 물권관계의 부활이라는 건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회자되어 오던 물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 온천권이다 무슨 권이다 이렇게 회자되어 오던 물권들이 부활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왜? 뭐로 해놨으니까? 종류강제와 내용강제로 해놨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지만 여기서 뭐가 틀렸다고요? OX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물권법정주의가 지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봐요. 민법상 우리 민법상의 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맨 먼저 물권은 자, 우리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요. 점유권과 본권. 또 본권은 어떻게 나눠진대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물권법에 들어가서 이제 각 측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제한 물권에는 뭐가 있다?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눠져요. 이걸 잘 아셔야 또 등기법도 쉬워져요. 용익 물권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거의 순서대로 쓰려다 보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물권에는 8가지 물권이에요. 8가지 물권. 그죠? 그래서 맨 먼저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물권은 8가지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종류와 내용을 물권 법정주의에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맨 먼저 점유권하고 본권 해가지고요. 나머지 물권은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본권에 속해 있죠. 본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권은 뭐냐? 점유권은 본권이 없는 자가 행사하는 것이 점유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권이 없는 자가 행사하는 게 점유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본권이란 뭐냐? 본권이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겠어요? 점유권을 주장하겠어요?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점유권이라는 건 내세울 권리가 없으면서 본권이 없으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세우는 권리가 바로 뭐예요? 점유권입니다. 제가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본권을 주장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 즉 점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사실상 지배, 점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 지배에 대하여 사법상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 점유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법상의 효과를 부여한 것을 점유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왜 점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상의 효과를 부여했느냐. 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로 해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유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대표적인 예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 경매 아시죠? 그죠? 내가 요즘 경매 부동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럼 내가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았는데 전 소유자가 경락이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언제? 경락대금을 납입한 때죠. 그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전 소유자가 안 나가고 있어요. 뭐를 행사하고 있다?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래요? 명도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그죠? 경락받은 것까지는 제일 좋은데 나중에 전 소유자를 내보내려면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 소유자들이 뭐 마음대로 해라. BJR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배째라죠. 그럼 이때 이 경우 점유권 행사할 때 네가 뭔데 안 나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는요. 이게 안 나가게 되면은 진짜 직접 부딪혀서 이사비용을 협의해가지고 이사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방법을 협의하든가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랍니다.
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든가 이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매 전문가들은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 형태를 확실히 파악해야 이게 손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이렇게 점유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점유권을 인정하느냐? 그 이유는 자,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충돌 이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은 언제까지 인정되는 것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럼 점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강제로 내쫓다 보면 잡음이 생기니까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도까지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그랬더니 점유권이라는 건 점유권을 주장하는 건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권을 주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볼게요. 전에 우리 수강생 가운데 신대방동 쪽에 새로 지은 신축 빌라에 임대차를 해서 들어간 임차인이 우리 수강생이 있었어요. 4층에 401호에. 근데 이 수강생이 남자분이었는데 나이는 더군다나 40대가 가까워진 사람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 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질문 한 번만 하면 귀때기가 빨개져요. 그렇게 남자가 숫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은요. 보세요. 이 새로운 신축 빌라 401호에 임대차를 했는데 누구랑 했느냐면 그 임대 건물을 그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미장공사를 했던 사람이 미장공사 아십니까? 벽을 반듯하게 이렇게 세멘트로 바르는 거죠. 그죠? 이 미장공사라는 사람이 공사를 해주고 대물로 받았대요. 이 집을. 대물로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미장공사 사장이 임대인, 우리 수강생이 임차인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신축 빌라가 분양이 잘 안 됐든지 건축주가 돈에 몰리다 보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면서 여기를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새로운 사람과 4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갑이면 갑이라는 사람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강생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고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갑은 우리가 애당초에 약속한 날짜에 딱 들어오려고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집에 임대차 계약이 2개가 맺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누가 돌아와야 돼요? 건축주가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럼 건축주가 돌아와서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 수강생은 뭐라도 행사해야 돼요? 점유권이라도 행사해야죠.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해서 다 부당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분 참 질문하는 게 참 기가 막혀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도 사실은 골치 아프죠, 지금. 그죠? 입주하려고 했던 이 임차인의 입장도. 근데 하루는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를 갔다 왔대요. 부부가 지방에를 갔다 왔더니 이 사람이 애들하고 와서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더래요. 자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귀찮게 하더래요. 그럴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무단 거주 침입, 주거 침입으로 이제 형법상의 문제를 삼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하는 집 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분한테. 그렇다면 당신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먼저 입주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입주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임대를 해준 미장공사 사장이 어디 살고 있냐, 그 사람 아파트 살고 있냐, 어디 우성 아파트인가 어디 살고 있대요. 그럼 그 집 주소를 알으면 네가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재산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사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놔라. 그런다라면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가압류는 물어봐서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봐서 하면 가압류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뭘 해결할 때까지 법률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점유권이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점유권을 행사해야 될 때도 있다. 다 부당한 것만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다만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누구라도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죠. 누구라도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니까 독점적인 권리다 아니다. 아니죠.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 없으니까 뭣도 없다. 우선적 효력도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그러면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 아닙니까? 그죠?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211조에 보면 소유권은 물건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뭐예요?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진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한 물건은 뭐를 제한하는 물건이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 물건은 타물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가서. 그래서 제한 물권은 타물권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타물권이라는 것은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의 물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의 물권임을 원칙으로 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소유자 자신의 물권이 아니라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의 물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뭐를 제한하는 물권이다?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이 용익물권이고, 자, 그 소유권을 뭐의 목적으로? 채권 담보로 목적으로 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앞으로 이제 물권 각 측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상권을 이렇게 표현해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자, 지상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요. 지상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상권이 그러면요.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종도 인천공항 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안 팔아서 아파트를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대더라. 이 사람들 땅값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상권을 설정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가령 질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목적물의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해요. 목적물의 소유자.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지상권이 성립이 돼요. 해당 목적 부동산에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상권은 바로 이렇게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지상권, 어떤 경우도 지상권 설정된 경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동통신의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죠. 그죠? 또 아니면 커다란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보면 대부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뭐 30년이다, 15년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설치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역지, 승역지 두 토지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역권은요. 자, 우리가 나중에 진행이 되겠지만 가령 왜 그런 거 보셨잖아요. 자, 주위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접합면이 없는 땅. 이런 땅 뭐라고 해요? 맹지라고 그러죠. 그럼 맹지의 경우에는 이른바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안 나요. 그죠? 이럴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통로를 개설했대요. 통로를. 그럼 아까 사도통행권이라는 게 왜 인정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통행권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했다 할지라도 왜 안 되냐? 사도통행권 말고 지네들 뭐 하면 돼요? 지역권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로가 필요한 땅을 뭐라고 그래? 요역지. 통로를 승낙한 땅은 뭐예요? 승역지. 이런 것들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다.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 주위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도관을 배설했다. 도랑을 팠다. 이건 승낙해준 땅 뭐예요? 승역지. 필요한 땅 요역지. 이건 무슨 지역권? 인수지역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 사이의 관계로서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계약과 등기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요역지와 승역지의 제한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요.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것은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전세권. 뭐에서 들어봤어요? 우리가 전세 계약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계약법 시간에. 그럼 전세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남의 집에 새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임대차 아니면 전세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임대차와 전세 계약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와 전세 계약의 차이. 임대차는 뭐다? 정기급이다. 전세 계약은 뭐다? 일시급이다. 다달이 집세를 줄 때는 뭐예요? 임대차. 한꺼번에 전세금을 줄 때는 뭐예요? 전세 계약 그랬잖아요. 근데 전에는 남의 집에 새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전세 계약이 우리가 주류를 이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금융 이자가 별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월세가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죠? 전세 계약보다도 임대차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종전에는 이렇게 전세금 주고 전세 계약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전세 계약은 아시겠지만 물권 관계의 채권 관계예요. 채권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전세 계약에 있어서 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계약의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전세 계약을 전세권과 전세 계약의 차이는 뭐예요? 자, 전세 계약은 별도로 등기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물권으로서 승화시켜서 설정 계약과 뭐를 갖추면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이제는 채권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물권이 되는 거예요. 물권이 되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전세권자인 우리가 전세권자의 이용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그리고 전세계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를 주고받아요? 전세금을 주고받죠. 전세금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계약인 전세계약을 우리 민법상 발전시킨 물권이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권 첫 시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물권법은 각 나라마다의 전통 관습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물권은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고유법적 성격이 많다, 적다, 적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바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우리나라 유일의 물권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잖아요. 전세계약, 전세권의 설정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았을 때는 전세권자 스스로가요. 해당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행할 수가 있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용익 물권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담보 물권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우리가 있게 갖고 있는 물권이 전세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게 설정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소유권에 뭐를 제한하더라?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이라고 해서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민법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지만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만 국한된 권리예요. 이건 건물에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토지에만, 타인의 토지에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또 타인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전부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세권은 토지, 건물 모두에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토지도, 토지 전세권도 인정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